자, 봅시다. 집권 2년차 이야기네. 정치. 앞에 질문 잠깐 볼게요. 집권 2년차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과제는 무엇일까? 현 정부의 2년간의 공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자. 요거는 뭐 그 현 정부를 잘했냐 잘못했냐 뭐 이걸 따져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정부를 하나의 정부를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어떤 정부가 있어. 하나의 나라가 정부가 있어요. 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떤 기준으로? 역사상 보면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가 어떻게 했어요? 이성계는 고려 사람이잖아 원래는. 근데 위화도 해군을 한 거 아니야? 구태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반역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의 많은 문신들은 어떻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너한테 복종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뭔가를 평가를 해야 돼. 그게 전반적인 어떤, 그리고 인간이 희한해서 망각의 동물이에요.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지금 더우니까 작년 더운 거 그래 더웠지. 추울 때는 막 으슬으슬 떨다가 그러잖아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야. 그래서 박근혜가 실정을 하거나 했던 것들도 금방 잊혀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아팠거나 좋았거나 기뻤거나 슬펐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돼버려요. 그죠? 내가 옛날에 이랬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 차인데 2년 딱 됐잖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엄청 오래된 것 같죠? 2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경제.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제 쪽으로 많이 평가하면 뭐 문재인 정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경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들한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따져보면 어떤 때 그 경제 성장이 많이 두드러졌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주가 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의외로 보수 정권 때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거나 횡보해. 그죠? 그래서 경제 이슈를 가지고 오면 많은 경우에 이제 진보 쪽이 조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년이 총선이잖아요. 총선.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니까. 국회의원 총선인데 이 총선에 그걸 이슈로 잡을 건가. 어떤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딱 이렇게 뽑을 때는 큰 이슈가 보통 있어요. 큰 이슈가 있던 뭐가 있든 하여튼 이슈가 있어. 그 이슈를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여당이 유리한지 야당이 유리한지로 조금 나눠질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슈로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시사나 정치나 뭐 이런 쪽에 대부분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저도 크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자한당이 싫을 뿐이에요, 나는.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자한당 싫어. 아니 오늘 여러분 그 아침에 저도 출근하는 길에 들었는데 그 5.18 있잖아요. 5.18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뉴스공장 혹시 오늘 아침에 들어보셨어요? 그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이 5.18 광주 학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말이 거기에 정보과에 있던 군인이 증언을 했어.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여러 도시 중에서 광주를 죽여야지. 왜? 김대중이 목포 출신이지만 광주를 정치적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김대중을 서울에서 딱 가택연금을 하고 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주 시민들이 너무 고요한 거야. 그래서 우발적으로 막 키웠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봐. 나 오늘 차 타고 오다가 듣다가 짜증나서 열불 나는 줄 알았네.
하여튼 저는 어릴 때 그 광주에서 학살됐던 것들이 퍼져 있지 않아서 보통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좀 붙어 있었어요. 그 영상도 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총선에서 경제 문제를 이슈로 잡을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이슈로 잡을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치나 이런 데 큰 관심은 없지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사전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뭔가 민생 투어한다고 전국을 돌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총선이 1년 전이면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라든지 쟁점들을 미리 세팅을 해놔야 내가 총선 당일에 표가 난 쪽으로 많이 오게 1년 전부터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 머릿속에, 시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 아, 이번에는 어떤 놈을 뽑아야지.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전국의 운영권은. 그 지금 여당과 야당의 그 전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팅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딱 지금이에요. 보면 물밑 싸움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경제로 세팅을 하려고 하는 건 한나라당, 뭐 자한당 계열이고, 다른 걸로 세팅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 여당 쪽이 그렇겠죠, 그죠? 정부에 대한 평가 경제, 이건 뭐 경제 지표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건 잘 보셔야 돼요. 경제로 평가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추세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따져봐야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떤 한 사안을 평가할 때는 그 사안을 평가를 한국 안에 내적 논리로서만 평가가 가능하죠. 야,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실제로 자영업자 많이 힘들어요. 전 그 동의해. 왜냐하면 이제 물건들 다 인터넷에서 사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처럼 그렇게 큰 대형마트나 이런 데 덜 가요. 제가 볼 때는 대형마트도 사양산업이야, 이제. 대형마트보다 훨씬 더 편하게 집으로 그냥 배달해 주는데 물건에 대한 어떤 질과 수준만 확인된다면 대형마트도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결국에는 그러면 이 한국 경제 측면에서 보면 저도 그래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힘든 건 맞아. 특히 이제 전문직 고소득이 너무 양극화되어 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어떤가를 또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대략 한 10위권 내외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래야 조금 더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측면에서 집권 2년 차에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뭔가 보면 평가를 하라고 하면 평가의 기준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남북 문제 때문에 성공할 것 같아요. 남북 문제를 어찌됐건 임기 내에 종전협정하고 트럼프랑 김정은이 국교 정상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정권까지는 그냥 쉽게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외교 쪽을 어떻게 잘 트느냐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하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물론 트럼프가 진짜 독한 마음 먹으면 이걸 카드로 쓸 수 있죠.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끌고 가서. 근데 그러려면 지도 재선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하게 걸려 있어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 2년을 평가할 수 있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때보다는 엄청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디 한국이 세계 정치사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언제 있어? 다 아웃사이더였지. 일본 다음 한참 후순위였죠. 여튼 미국 관료들한테 한국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공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재난 대응. 그죠? 내치네요, 내치. 행정 쪽이네, 행정의 어떤 지속성, 연속성, 안정성, 그리고 얼마나 이제 민주화되어 있는지 사회적 측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잡으면서 평가를 하면 돼.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서 뭐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양극화 해소라는 어떤 분배적 차원, 이런 것들이 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수동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측면에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연습들을 하는 게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저는 문재인 정부는 그냥 제 정치적 입장에서는요, 그냥 저는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는 편이라 저는 완전 극좌거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완전 극좌예요. 저는 좌도 아니고 극좌예요. 저는 권력이 어떤 한 곳에 집중되는 것 자체를 저는 싫어해요. 좀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랑 약간 통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력이 없는 것을 내가 용인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권력이 없다라는 게 사회 혼란을 더 야기시키기 때문에. 다만 정당한 권력, 합리적인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용인하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당한 권력의 행사를 어떤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만 기존에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힘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싫겠어. 그죠? 그래서 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시면 자한당은 진짜 지지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부 좀 시켜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우리나라 현대사는 너무 아픈 역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6쪽 7쪽 보겠습니다. 김정은 도발에 불법한 적 북선박 압류한 미국식 벼랑 끝 전술 예고한 트럼프. 요거는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북한이 발사체라고 하는데 미사일 쏘고 있죠. 북한도 이 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정세가 미국의 주된 관심사가 뭐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이슈가 미국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지금 미국 정치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텔레비전을 딱 틀면 우리나라는 8시 뉴스가 주된 메인 뉴스잖아요. 미국은 보통 7시 정도 하거든요. 7시. 그리고 아침 딱 켤 때 나오는 정치 뉴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뭘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응? 재선보다 좀 더 미국이 지금 이란 문제가 거의 1번이에요. 이란에 12만 명을 파병하니 많이 트럼프가 그랬잖아. 그건 전쟁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계획을 했던 사람이 볼튼이에요, 볼튼. 그리고 이란의 왕족하고 전형적인 공화당의 주류 세력들하고 친분이 좀 있어요, 옛날에. 생각을 해봐. 옛날에 이란, 이라크가 있었잖아요.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이라크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죠? 92년도인가? 그래서 걸프 전쟁이 있었잖아. 그때 이란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랑 친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시대가 흐르면서 조금 사이가 나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어떤 제재나 혹은 통제 이런 것도 미국의 볼튼이라는 대외 담당복 그 사람이 있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람이 이란을 어떤 미국의 주대한 어떤 쟁점을, 이 볼튼이 이란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게 첫 번째, 거의 뉴스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차지할까?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 무역 협상이죠.
오늘 오다가도 뉴스 잠깐 봤는데 이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들어오는 관세를 한 25% 때린다라고 그랬고, 그죠? 중국은 그러니까 야, 미국인들 숙박비 25% 인상한다고 그러잖아. 숙박비. 그런 식으로 무역 협상이 지금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요거는 무역도 무역이지만 환율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환율은 뭐냐면, 여러분들 환율이라고 하는 건 환율이 어떻게 오르냐에 따라서,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국가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단순한 수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래하는 환율이 일정 정도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움직여라라는 각 국가의 그 우리나라 같으면 재경부, 그 미국 같으면은 뭐 국무부 뭐 이런 데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들 있죠. 거기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다른 나라들이 신경 써서 갑자기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정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걸 변화시켜서 자국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기본 마인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틀을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다른 나라 이익을 좀 줄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어때요? 좀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물건은 싸게 사고 싶고, 그죠?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은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품목에 대해서 어때?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튼 지금 중국과 무역 협상이 한 언론에 한 30%? 20-30% 정도 돼요. 북한 거의 안 나와요,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 북한 이슈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아니,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처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슈가 몰렸을 때 확 풀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이슈가 말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북한 이슈는 기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왜 쐈겠어? 관심 좀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쏴봤자, 북한이 미사일을 쏴봤자 미국이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신경도 못 써. 타이밍이 절묘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북한 애들 외교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데 미사일 쏘면서 뭔가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보여주잖아요. 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맺은 것 중에 뭐가 있어? 지금 금강산 관광이 있고, 이게 김대중 때 했고요, 그죠? 그 개성공단 있잖아요. 개성공단을 열었잖아요. 이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합의해서 열었잖아.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북한 당국과 우리나라가 그냥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열려면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열 수 있어. 근데 어때 이거? 의지대로 못 열었잖아.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도 조금 지금 이 시기 때 그냥 개성공단을 확 재개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그러니까 남북이든 미국 관계든 조금 삐그덕대다가 다시 뭔가 이런 이슈들이 조금 가라앉을 때 뭔가 이 이슈를 다시 올려오는 게 북미 정전협정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제가 볼 때는 전체 스토리상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찌됐건 이란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협정이 워낙 큰 거라서 북한 이슈가 완전히 뉴스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그만큼.